오전 9시 종합병원 내과 진료실 앞. 대식은 문손잡이를 잡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진료실 문턱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어요. 지난번 검사를 받을 때만 해도 그저 단순한 건강검진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사의 심각한 표정을 본 이후부터는 계속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대식은 이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안에서 들려오는 허락의 대식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사의 책상 건너편 의자에 앉자마자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김대식 씨 맞으시죠? 지난번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차트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대식은 침을 꿀꺽 삼키며 묻지도 않았는데 죄 지은 사람처럼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가요? 의사는 대답 대신 엑스레이 필름 한 장을 들어 불빛에 비춰 보였습니다. 투명한 필름 위로 보이는 검은 형체. 그 형체는 대식의 심장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지 않습니다. 의사의 담담한 한마디가 대식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귀가 멍해지면서 의사의 말이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어요. 여기 보시면 종양의 크기가 상당히 커져 있어요. 의사는 펜으로 종양의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대식은 자신의 몸속에 그런 것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종양이요? 대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3개월 전과 비교해서 거의 2배 정도 커졌습니다. 2배라니 대식은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자 자신의 몸속에 숨어있던 거대한 불행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최근에 부쩍 기운이 없고 몸이 피곤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나 싶었죠. 의사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건네며 추가 검사를 권했습니다. 일단 추가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대식은 손이 닿지 않는 것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수술이라는 단어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아직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일단 정밀 검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의사가 말을 흐리는 순간 대식은 직감적으로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희망은 와르르 무너졌죠. 의사는 가족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대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상황을 가족들에게 알릴 순 없었어요. 무철과의 갈등으로 마음고생하고 있는 해숙과 아이들에게 자신의 병까지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혼을 앞둔 아내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었죠. 가족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제발요. 좀 더 확실해진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대식은 의사에게 간청했습니다. 의사는 그의 절박한 부탁에 한동안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 안에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식은 의자에 팔걸이를 짚고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마치 온몸에 쇠사슬을 묶어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이 상황에서? 대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40년 우정이라고 믿었던 무철과의 갈등, 별거 중인 아내 해숙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자신의 병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를 덮치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불행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대운빌딩 로비. 무철은 아내 미자와 함께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의 손을 잡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놀라지 말아요. 무슨 일인데요? 무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대식이와 규태에 대해서. 바로 그때 딸 미진이 다가왔습니다. 미진은 무철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금 저희 아빠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미진아, 엄마는 나서지 마세요. 미진은 무철을 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버지를 지키려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죠. 우리 아빠가 요즘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아세요? 미진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무철은 당황했습니다. 뭐냐? 딸이 아버지 친구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친구요? 친구가 친구를 고소해요?
미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무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죠. 미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가 밤마다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몰라요. 40년 지기 친구라면서요? 미진아, 그만해. 미자가 딸을 말리려 했지만 미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아빠한테 한 게 뭔데요? 복권도 원래 그 사람 거였다면서요? 무철은 순간 놀랐습니다. 이 사실을 미진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의아했죠. 그는 미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 아빠가 혼자 중얼거리는 거 들었어요. 매일 밤 술 드시면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러시던데요. 미진의 말에 무철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대식이 자신에게 미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자 그동안 쌓아 올렸던 분노와 배신감에 균열이 생기는 듯했죠. 하지만 복수를 멈출 만큼의 감정은 아니었어요. 미진아, 이제 그만. 엄마도 답답하지 않으세요? 아빠는 친구라고 믿었는데 배신당한 거잖아요. 미진의 말에 무철이 변명했습니다. 그건 아니야. 대식이가 배신한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그 사람 복권 가져간 게 맞잖아요. 미진의 따져묻는 말에 무철은 다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작 복권이 대식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기엔 아직 모든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어. 무철은 대식이 해숙에게 준 돈을 숨기기 위해 자신에게 복권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거든요. 미진의 등장으로 잠시 흔들렸던 무철의 마음은 이내 다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대식이 힘들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였으니까요. 무철은 대식의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느끼는 대식에게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식이 병원을 나설 무렵 규태는 대운빌딩 근처의 카페 민들레에 있었습니다. 그는 금옥의 전화 연락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카페 카운터에 앉아 있었죠.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불안한 표정에는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식 아저씨. 대식이 조심스럽게 다가오자 금옥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규태 씨 연락돼요? 아니요. 어제부터 전화를 안 받으세요. 금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밤부터 연락이 끊긴 규태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잤거든요. 그녀는 규태가 자신과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건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이젠 끝이겠죠? 다신 돌아갈 수 없겠죠? 금옥이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녀를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죠. 이 아이는 어떻게 하죠? 대식은 금옥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금옥 씨, 규태가 저지른 일이 너무 커요. 알아요. 무철 아저씨를 속인 것도 복권 일도. 금옥은 규태의 죄를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를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금옥 씨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어요. 임신한 몸인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하지만 이 아이 아빠인데 어떻게 혼자 키워요? 금옥의 절규에 대식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도와줄 거예요. 금옥 씨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대식의 진심이 담긴 말에 금옥은 잠시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대식을 바라보며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규태 오빠 설득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도망가지 말고 책임지라고. 대식은 금옥의 간절한 부탁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규태가 무철의 복수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죠. 하지만 금옥의 임신한 몸을 생각하면 규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금옥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규태 벌 받아야죠. 그게 쉽게 용서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대식의 냉정한 말에 금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정말 끝인 거예요? 대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으로선. 바로 그때 대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규태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금옥의 눈이 커졌고 대식은 그녀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손짓을 보낸 후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규태야. 전화 너머로 규태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 있어?
집에 있는데 무철이 형이 계속 찾고 있어요. 대식은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규태야, 진정하고 들어. 형, 나나 정말 무서워요. 무철이 형 눈빛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알아. 나도 무철이가 변한 거 느꼈어. 대식은 규태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무철의 차가운 눈빛과 냉정한 태도는 이미 예전의 무철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금옥 씨부터 챙겨. 임신했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알아요. 근데 형, 무철이 형한테는 비밀로 해줄 테니까. 규태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뭘 비밀로? 일단 금옥이 상태만 좀 지켜봐 주세요. 지금 상황에서 무철이 형이 금옥이까지 괴롭히면 형, 제발요. 규태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대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철에게 비밀로 한다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하지만 임신한 금옥을 생각하면 지금은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어. 금옥 씨는 내가 챙길게. 고마워요, 형. 규태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섞였습니다. 대식은 규태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대식은 전화를 끊고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무철이었죠. 대식의 통화를 멀리서 지켜본 무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철이한테는 비밀로 해줄 테니까. 그 말이 무철의 귀에 선명히 들렸습니다. 그는 대식의 배신을 확신했습니다. 역시 대식이도 규태 편이구나. 무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믿었던 친구마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에 배신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만이 남아 있었죠. 무철에게 들킬 뻔한 아슬아슬한 통화를 마친 후 대식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병과 소송 문제, 그리고 규태와 금옥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의 어깨는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같은 시각 대식의 집 거실에는 작은 생일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진이 케이크에 촛불을 꽂고 석진이 직접 만든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아이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한 행복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언제 오신대? 아진이 시계를 보며 물었고 석진은 밝게 대답했습니다. 곧 오실 거야. 아빠는? 아빠는 병원에 갔다 오신다고 하셨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해숙이 들어왔습니다. 해숙은 거실의 풍경을 보고 놀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엄마 생일이잖아요. 생일 축하해요. 아진과 석진이 동시에 외치자 해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과의 별거로 힘들었던 지난 날들이 떠올라 감정이 복받쳤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해숙이 아이들을 껴안았고 석진은 그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도 해숙은 무언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어디 계신 거야? 병원에 갔다 오신다고 했어요. 그냥 정기검진이라고 하셨어요. 석진의 말에 해숙은 불안해졌습니다. 정기검진이라는 말에 안도하면서도 요즘 부쩍 어두워진 대식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해숙은 석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석진은 팜투마켓 사업의 계속된 적자로 인해 걱정이 많았지만 어머니의 생일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빠 오셨나? 아진이 문을 열자 우편 배달원이 등기 우편을 내밀었습니다. 김대식 씨 댁 맞나요? 네, 맞아요. 아진은 우편을 받아 거실로 가져왔고 해숙은 발신인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왔네. 해숙은 대수롭지 않게 우편을 뜯어봤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내용이에요? 석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추가 정밀검사 안내서라는 제목이 해숙의 눈에 들어왔고 그 아래에는 종양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종양 검사. 해숙은 중얼거렸고 그 말을 들은 아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아빠가 종양 검사를 받으셨다고? 석진이 어머니에게서 종이를 빼앗아 읽어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빠가 아프신 거야? 아진이 불안해하며 물었고 해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대식이 숨겨왔던 모든 비밀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때 또 다른 우편물이 보였습니다. 법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봤습니다. 안에는 민사소송 피고 출석 통지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도 뭐야? 해숙이 당황했습니다. 석진이 종이를 읽으며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철 씨가 아빠를 고소했다는 이게 무슨 아빠가 아프신 상황에서 고소까지. 아진도 화를 냈습니다. 너무하잖아요. 해숙은 두 개의 우편물을 번갈아 봤습니다. 남편의 병원 검사 결과와 친구가 보낸 법정 출석 통지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대식이 들어왔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어두운 표정을. 대식의 시선은 해숙의 손에 들린 우편물에 닿았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들킬 줄은 몰랐습니다. 여보. 해숙이 대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아픈 거예요? 대식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진이 아버지를 향해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아프신 거예요? 그게. 대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해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식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긴 게 이것뿐이에요? 우리 이혼한다고 해서 이런 것까지 숨겨야 해요? 여보,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런 중요한 걸 왜 혼자 감당하려고 해요? 해숙의 절규에 대식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걱정하고 아껴주는 아내의 모습에 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식의 집에서 터져버린 비극적인 진실과는 별개로 같은 시간 무철은 대운빌딩 옥상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그는 핸드폰을 꺼내어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 변호사님, 저 한무철입니다. 전화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철 씨,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무철의 목소리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냉정했습니다. 규태와 대식이 둘 다 저를 배신했어요. 그래서요? 약속대로 해주세요. 규태의 재산부터 동결시켜 주시고. 무철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죠.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처리하죠. 그리고 대식이 소송 건도. 걱정 마세요. 절도죄는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증거도 준비됐고요. 변호사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에 무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무철 씨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들 아니세요? 그 말에 무철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친구라고요? 친구가 친구를 이렇게 배신합니까? 제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고도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철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변호사는 그의 감정을 건드린 것을 깨닫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제가 의뢰한 일만 해주시면 됩니다. 감정적인 조언은 필요 없어요. 무철이 단호하게 전화를 끊고 난간에 기댔습니다. 대시가 규태야 너희가 먼저 배신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수심은 이미 그의 심장을 완전히 잠식해버렸죠. 그때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님. 네, 무철 씨. 대운빌딩 명의 이전 건 어떻게 됐나요? 아직 규태 씨가 서류에 서명을 안 했어요. 계속 피하고 있어요. 무철은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규태가 끝까지 버티고 있다는 뜻이었죠.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죠. 무철은 규태를 압박할 다른 방법을 구상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규태 끝까지 버틸 생각이구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미자였습니다. 미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은 복수가 더 중요했어요. 그는 짧게 통화를 마친 후 규태 추적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규태 위치 파악됐나요? 아직은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24시간 감시해주세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무철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어요. 도망갈 생각을 못하게 해주세요. 네, 걱정 마세요. 무철은 전화를 끊고 빌딩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규태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묘한 쾌감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팜투마켓 사무실. 석진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팜투마켓의 계속된 적자와 아버지를 둘러싼 복잡한 상황 때문에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서우가 들어왔습니다. 석진 오빠. 서우야, 왜 왔어? 서우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오빠, 저 때문에 팜투마켓 떠나지 마세요. 예원 언니가 계속 방해하는 거 알아요. 저 때문에 오빠가 힘들어하시는 것도 알고요. 서우의 말에 석진은 당황했어요.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았거든요. 서우야. 오빠 꿈이 꺾이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팜투마켓은 오빠 꿈이잖아요. 서우의 진심 어린 말에 석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우야, 내가 없으면 이 일의 의미가 없어. 아니에요. 오빠는 처음부터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냥 방해만 됐죠. 예원 언니 말이 맞아요. 오빠한테는 저보다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그건 아니야. 석진이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서우야, 그건 정말 아니야. 오빠가 너를 진짜 좋아한다면? 그럼 팜투마켓 그만두세요. 저와 사업 중에 선택하세요. 서우의 단호한 말에 석진은 당황했습니다. 서우야, 그럴 순 없어. 이 사업은. 석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사업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망설임에 서우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그렇네요. 오빠에게는 사업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서우가 일어서려 하자 석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우야,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예전처럼 오빠 동생으로. 연인이 아니라 가족으로. 석진의 쓸쓸한 미소에 서우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오빠의 눈에는 이미 포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그게 좋으세요? 응. 너의 행복이 더 중요해. 오빠. 서우야,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석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서우가 사무실 문으로 향했고 석진은 뒤에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서우야, 행복해야 해. 서우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오빠도요. 문이 닫히고 석진이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서 석진은 고개를 떨궜어요. 이게 맞는 선택일까? 석진은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사랑과 꿈 사이에서 그는 꿈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서우를 위한 일이라고 믿으면서 사랑과 꿈을 뒤로하고 홀로 남은 석진과 달리 규태는 그의 집에서 또 다른 종류의 절망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권과 함께 스위스행 항공권이 놓여 있었죠. 밤 11시 30분 비행기. 이제 남은 시간은 4시간 30분. 규태는 짐을 쌀지 말지 고민하며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죠. 사랑하는 금옥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죄책감과 무철의 무서운 복수를 피해야 한다는 두려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금옥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규태 씨,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규태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금옥의 문자는 그의 죄책감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규태는 중얼거렸지만 그 어떤 말도 그의 양심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금옥의 임신, 무철의 복수, 그리고 자신의 나약함. 모든 것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죠.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규태는 깜짝 놀라 온몸의 움직임을 멈췄어요. 규태야, 나 진태야. 문 좀 열어봐. 동생 진태의 목소리였습니다. 규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진태야. 진태는 규태의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짐을 싸고 있는 가방들을 발견했습니다. 형, 뭐하고 있었어? 여행 가. 그게. 규태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진태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형, 혹시 도망갈 생각이야? 무철이 형이 계속 형 찾고 있어. 뭔가 큰일이 났다면서.
진태의 말에 규태는 동생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태야, 너는 몰라도 돼. 형이 그러니까 더 걱정되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냥 사업상 문제야. 사업상 문제로 도망을 가. 진태가 의심스럽게 봤지만 규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 진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금옥 누나 어떻게 할 거야? 임신했잖아. 진태의 말에 규태가 놀랐습니다. 금옥이 진태에게까지 말했을 줄은 몰랐거든요. 어떻게 알았어? 누나가 나한테 말했어. 형, 이럴 수 없어.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뱃속에 형 아이를 가진 여자를 두고 갈 수는 없어. 동생의 말이 규태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서 왜 도망가려고 해? 내가 여기 있으면 무철이 형이 더 무서운 일을 할 거야. 그게 뭔데? 몰라도 돼. 형. 진태가 소리쳤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끼리 뭉쳐야지. 가족? 규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난 이미 가족을 다 잃었어. 무철이 형도 대식이 형도 다 내 편이 아니야. 이제 정말 혼자야. 진태는 평생 의지해온 형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형, 그래도. 진태야. 나 없어도 잘 지내야 해. 그리고 금옥이도 잘 부탁해. 형이 직접 하면 되잖아. 안 돼. 내가 여기 있으면 다 위험해져. 그때 현관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규태와 진태는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발소리는 그들의 문 앞에서 멈췄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태야, 나 무철이야. 문 열어봐. 규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결국 무철이 찾아온 것이었죠. 형. 진태가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해? 규태는 항공권을 바라봤습니다. 11시 30분 비행기. 이제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규태야, 안에 있는 거 알고 있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규태는 진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42년 우정의 최후 정산 시간이 온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